보니까 파마리스치가 언제 37만 원이 됐네. 아, 네. 최근에 한 달 전부터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도 좀 새로 조금씩? 커버리지 신규 게시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최근에 차트도 보니까 좀 이뻐지고 있더라고요, 파마가. 그래서 뭐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비재 쪽으로에 대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것 같고요. 뭐 파마는 모르겠지만 이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나 실적이 1분기 때 또 나쁘지가 않았었는데 주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돼서 좀 수급들이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쪽 소비재 완전히 파랬었잖아. 그렇죠. 네, 한 두 달 전만에. 그러니까 파랬었는데 지금 원만스 기준으로 LG생건,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전부 뭐 30%씩 이렇게 올라 있고, 얼마 전에도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죽어 있는 소비재나 이런 것들. 그 소비가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보면 화장품 수출 좋다라고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못 올라가는데? 왜 못 올라가는 데는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주식을 할 때 상대적 매력도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고, 이 상대적 매력도를 보는 게 말 그대로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왜 빠지지? 상대적 매력도를 봐야 되더라. 왜 올랐지? 반도체가 300% 나오니까. 그래서 이쪽도 좋긴 한데, 수출 데이터 보면 화장품 좋다라는 얘기가 지금 몇 달째 나왔잖아. 몇 달째 나왔는데 반도체는 300%인데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눌러져 있었던 거고, 단적인 예로 파마리서치가 작년 9월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작년 9월부터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방금 오과정이 차트가 예뻐지기 시작이 됐잖아요. 정확하게 삼성전자 거꾸로 보면 반도체가 차트가 약간 좀 그렇게 약간 이거 무너지나 뭐 이런 느낌. 정확하게 거꾸로. 그래서 개별 기업만 쳐다보고 있으면 마치 대단한 무슨 악재가 터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중소형주라든지 중소형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하고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쪽이 조금 이제 슬로우해진다 하면, 그래서 그 다음 어떤 게 다시 오르는지. 미국 시장도 지금 딱 그런 분위기잖아요. 네, 미국 그렇습니다. 시장 팔란티어 같은 경우가 어제 뭐 7% 오르고, 예, 반도체가 조금 슬로우해지면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오를 거라고. 그럼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지금 제일 그러면 펀더멘탈이 좋은 게 뭔가? 그 별주부전에서 나왔었잖아요. 2주 전에. 제가 없을 때 하는 거 제가 봤었는데, 뭐 팔란티어 우리 최 부사장님이 늘 강조하는 그 룰 오브 40로 보면 70점이나 나오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매출액 성장률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 다 돼서.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약간 슬로우해지니까 그런 기업들이 바로 머리 들면서 올라가고, 그런 모습으로 보면 그 반도체가 빠지는 걸로 이제 시장 끝났다. 어제도 저희 고객분 중에 저녁에 오셔가지고 반도체 끝나면 시장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얘기 수십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번 장은 조방원이 성장률 좋을 때는 조방원이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좋으니까 반도체 올라가고, 계속 이번 장이 끝난 장이 아니라. 왜냐하면 환율이 1,450원이라서. 환율이 1,450원 이러니까 지금 수출로 달러 떼돈 벌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끝나면 끝났다 이게 아니라 성장률에 따라서 또 너무 멀티플이, 아까 그 장부회사들 멀티플이 너무 강하면 또 멀티플을 다시 조정하는 예, 맞습니다. 그런 조정 흐름이 나오고, 그쪽이 조정 흐름 나오면 또 이쪽이 기다렸다는 듯이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 지금 끝난 장이 아니라.
야, 이 소비자 쪽이 이렇게 울긋불긋 네. 진달래가 피다. 약간 봄이 오는 느낌. 음. 그런 느낌. 안 듣고 좀 아쉬운 거는 방산이 너무 많이 빠져. 자, 그다음에 KB 이한태 응연군의 이의거전 한번 볼게요. 캐펙스는 확인을 했고, 그럼에도 무엇이 더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구글이 캐펙스 전망을 상향을 했는데, 증시는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 빅테크는 스스로 멈추지 못해도 자본 공급자는 멈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그전이 2분기부터 현재 증시 국면은 AI 버블 후반부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6년 하반기 전략에서도 130년 버블 붕괴 사례를 통해 버블이 어떻게 끝난지를 분석을 해봤었다라고 하고요. 이 리포트에 있었던 얘기가 다 금리가 주된 원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 결론은 기업은 스스로 멈추지 못해도 자본 공급자는 멈출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버블은 기업이 스스로 투자를 줄이면서 끝나는 경우가 매우 드문다라고 하고요. 대부분은 자본 공급자가 먼저 일을 멈춘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돈을 빌려줘도 되는가라는 의심이 생기는 순간 투자는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하고요. 하반기 전망에서 다뤘던 분석을 요약하면 이렇다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내가 투자를 너무 많이 했네, 이제 줄이자라고 판단을 해서 캐펙스를 꺾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라고 하고요. 대규모 투자를 멈추게 한 건 대개 기업 내부의 판단이 아니라 외부 자본공급자의 태도 변화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기업과 자본공급자의 보상 구조가 다르기 때문인데, 빅테크에게는 성공은 대박이라는 보상이 있고, 실제로 아마존과 메타는 10에서 20년 전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면서 캐펙스를 이어나갔었고, 결국 그 캐펙스는 거대한 성공으로 돌아왔었다. 이 성공의 기억은 이 테크 기업들에게 강하게 인식이 됐다라고 하고요. 따라서 빅테크가 스스로 AI 캐펙스를 멈출 가능성은 높지 않고, 반면 자본공급자의 계산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에게는 실패는 원금 손실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AI 투자가 아무리 크게 성공해도 자본공급자가 받는 건 약속된 이자일 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캐펙스 사이클의 진짜 변곡점은 기업이 스스로 투자를 줄이는 순간이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자본공급자가 이 회사에 계속 돈을 빌려줘도 괜찮을까라고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구글의 투자 가이던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빅테크가 스스로 멈출 가능성은 낮고, 문제는 테크가 아니라 자본공급자로 볼 수가 있겠다. 두 번째는 투자자는 이익을 보지만 자본공급자는 현금 흐름을 본다라고 하고요. 주식 투자자는 매출과 이익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을 하는 경향이 있고, 이익 성장은 결국 미래의 배당과 주주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외부 자본 공급자는 관심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에게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성장 스토리보다 상환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최근 테크의 프리캐시 플로우가 문제가 되는 이유도 이와 연결이 되는데, 빅테크가 계속 투자하고 싶어도 자본시장이 투자를 계속 받아줄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리고 오라클 CDS 프리미엄 상승의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고요. 뭐 현금성 자산 풍부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알파벳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긴 한데, 오라클 쪽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아래표로 내려가서 오른쪽 끝 차트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검은색 선이 SOXX 같거든요. SOXX. 근데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의 주가는 빠지게 되고, CDS 프리미엄이 낮아지면 반도체의 주가는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왼쪽 표도 봐주시면 하이퍼스케일러의 매출 대비 캐펙스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채권 발행 규모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왼쪽 표는 그 캐펙스 인텐시티라고 좀 봐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벌어들이는 돈 대비 지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게 1편이라서요, 뭐 이야기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2탄으로 좀 또 리포트를 작성해 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어제 나왔어요. 네, 어제. 자,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를 또 이현택 연구원이 적어줬네. 결국에 그 앞서 말씀을 드린 그 26년 하반기 전략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이야기가, 결국에 기업은 테크 기업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투자할 건데, 이 자본 공급자 쪽에서 분명 어느 순간이 되면, 뭐 예를 들어 금리 부담이
올라가서 금리 부담이 생기게 되면 이 투자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그 리포트에 좀 길게 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2탄에서 좀 더 풀어서 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제일 오른쪽 표가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빨간색이다, 그죠? 네. 빨간색이 CDS 프리미엄이고 그 다음이 검은색이 반도체 네. ETF. iShares라고 되어 있으니까 속스다, 그죠? 네. 예, 속습니다. 그거 예, 그죠? 맞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이고.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기업은 스스로 멈추지 못해도 자본 공급자는 멈출 수 있다. 이 부분인데, 이 닷컴 버블이 무너질 때 보면, 그때 당시 99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페드의 정책 금리가 얼마였는지 수행가 아세요? 닷컴 버블 무너질 때. 모릅니다. 페드의 정책 금리. 네. 그때 당시에 페드의 정책 금리가 아, 정확하게. 기억이. 봤던 거. 현구 매니저. 허허, 이 사람들이. 아, 죄송합니다. 페드, 그때 닷컴 버블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예. 왕 박사, 아, 척 박사. 닷컴 딱 무너지기 전에 페드가 몇 프로까지 올랐어요? 뭐, 물론 딱 무너지고 나서도 금리를 계속 올리긴 했었어, 2000년도에. 그래서 2000년도 최고의 정책 금리가 6%? 6.5. 예.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시장은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심장은. 예. 우리가 체슬리라는 이름도 달고 있고, 그래서, 그 비행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1년에 한 3,000건의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다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폭풍우라든지 아니면, 비행기 운항하다가 화산, 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요. 제일 위험한 것 중에. 그 다음에 이상기류에 의한 터블런스. 그러고 보니까 성구가 비행기 조종학과 출신인데 성구 앞에서 뭐 이런 얘기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걸 이제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만약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도 다 알아야 되고 시뮬레이션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 보면 조종사들은. 그러면 그 동안에 이 주가 최근에 30년 동안에 가장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경우, 하락을 했던 경우가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가장 가파르게 했던 게 이제 닷컴이었으니까. 맞습니다. 닷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 더 깨차고 있어야지.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과 이 페드의 정책 금리니까 6.5%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10년물 국제금리도 6% 언저리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장단기 금리가 뭐 역전이 되고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자본 공급자가 멈출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본 공급자가 멈추는 부분에서 이 테크들은 일단 뭐 사업하는 사람이나 이런 벤처 기업이나 무조건 돈 땡겨서 투자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거는 뭐 무조건 돈 땡기려고 하는데 그렇죠. 뭐 돈을 잘 공급해 줄 때가 있고 어느 순간은 이거 돈이 조금 멈출 때가 있던 거죠. 자본 공급자가 돈을 멈출 때. 근데 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죠. 크게 타인 자본, 자기 자본. 그죠?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타인 자본이 본드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예. 그게 이제 타인 자본 조달이고 자기 자본 조달이 유상증자 뭐 그런 거지. 그 두 가지 이제 자본 공급자가 있다라고 보는데 타인 자본, 자기 자본 최근에 빅테크들이 타인 자본으로도 최근에 연구체도 발행하고 예. 뭐 그러면서 돈을 땡기잖아요. 돈을 땡기고 유상증자도 하고 그런데 오늘 엔비디아 뉴스를 보면서 자본 조달이 용이치 않으니까 젠슨 형님한테 자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형님, 아니 시장에서 돈 안 빌려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젠슨 형님은 지금
완전히 이 AI 인프라 사이클의 가장 중심에 있다. 가장 중심에 있고 이제 가장 큰 형님이고 계속 한국도 오고 대만도 가고 미국 뭐 전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거대한 AI 인프라 사이클 괜찮아. 질러 괜찮아. 앞으로 시장이 이만큼 펼쳐질 거니까 괜찮아. 질러 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기업들한테 그렇죠. 앞으로 이런 시장이 펼쳐지니까 지금 지르는 게 맞죠 하면서 그러고 지르고 있는 거죠. 이러는데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황 형님한테 형님 안 빌려주는데요? 이러다가 또 CDS 프리미엄 올라가면서 우리 회사를 무슨 정크 본드처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젠슨 형님까지 나서서 하는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를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오픈 AI의 신용 등급으로는 빌리려면은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엔비디아가 신용 등급이 높으니까 그걸로 이제 보증을 해주면 엔비디아 등급으로 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완전히 오픈 AI가 잘못됐을 때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니까 그런 류의 지금 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CDS 프리미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닷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폭락을 했던 데가 2008년 금융위기잖아. 그 2008년 금융위기 때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요 CDS거든. 크레딧 디폴트 스왑. 크레딧이 박살난다는 거죠. 크레딧이. 그때 월스트리트에서 서프라임 모기지로 어떤 식으로 그걸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먹었냐면 AIG,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 가서 요거 보증만 해주면 그 서프라임 모기지니까 프라임 등급이 아니라 프라임 등급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돈을 30년간 갚을 거 아니야. 30년간 갚을 걸 가지고 시큐리타이제이션이거든. 그걸 갖다가 또 증권화 시켜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팔아먹는데 야 그거 믿을 수 있어? 믿을 수 있어 하니까 이 월가에서 요 상품을 AIG랑 이런 큰 보험사 전혀 이제 뭐 디폴트나 이런 거랑 상관없는 데 가서 형님들 형님들이 얘네들 보증만 해주면 그 보증 수수료를 드립니다. 뭐 얘네들이 망하겠어요?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앞으로 30년 동안 돈 갚을 거고 여차하면 집 팔아가지고 돈 못 갚으면 집 팔아서 다시 원금 회수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형님들이 이거 보증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AIG랑 걔네들이 그래 뱅크하면 그런 거야 보증 그리고 보증 수수료 따박따박 들어오네. 그런데 그 서프라임 이 담보로 빌려갔던 그 담보가치 집값이 폭락을 해버리니까 그런 가정 어썸션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뭐 돈 못 갚으면 집 팔아가지고 원금 회수 되는데요 했는데 집값이 폭락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AIG 이런 게 다 망했던 거예요. 그 보증을 해줬던 AIG까지. 이런 기억이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오라클에다가 저렇게 보증을 해준다고? 근데 오라클 주가가 지금 박살내 있죠. 오픈 AI한테. 오픈 AI. 예. 오픈 AI 요즘 말이 계속 한 그렇죠. 두세 달 동안 그렇습니다. 저거 1조 달러도 못 받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 오픈 AI의 밸류 체인에 있는 오라클까지 다 지금 주가가 빠져 있다. 예, 그런 이제 그 닷컴 버블이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던 그런 자본가들은 이 자본 공급자들은 야 이거 이러다가 닷컴 버블이나 아니면 2008년처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한다는. 그렇죠. 맞습니다. 우려는 하는데 그래서 왜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린 거고
저는 젠슨 황 형님이 맞다고. 음. 왜냐면 2023년에 하이닉스한테도 선거금 주시면서 그렇죠. 하이닉스한테 선거금 주면서 야 만들어줘 괜찮아 앞으로 이거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 HB 만들어 괜찮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똑같다고 봐요. 결국은 황 형님이 저는 맞다고 봐요. 황 형님 맞는데 자본 공급자들은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여기서 야 주식 팔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 난리를 치는데 요게 노이즈가 조금 더 이어지긴 할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그래서 알고 이 변동성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전무님 얼마 전에 이제 구글 실적 발표할 때 구글 클라우드가 화두였잖아요. 네. 결국 돈 빌려서 데이터 센터 지어서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 성장률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때 81%가 YOY로 증가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구글 클라우드의 그 이익률을 어닝스콜에서 밝혔는데 35.6% 정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 클라우드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구글 같은 경우 신용등급이 굉장히 좋으니까 국채금리 플러스 뭐 한 100bp 정도의 가상금리를 얹어서 빌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뭐 많아봐야 한 6%, 7% 정도 될 것 같은데 구글 클라우드 사업자들 입장에서 볼 때 7%로 조달해서 35.6% 정도의 이익률을 얻는 거니까 그런데 예,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예전에 닷컴 때 무너졌던 그 닷컴 아류작 기업들 돈 전혀 못 벌었어요. 스토리만 내러티브만 장밋빛으로 적어놓고 돈 하나도 못 벌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다가 유상증자로 자본 참여를 했던 자본 공급자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빌려줬던 은행들 다 망했죠. 연쇄적으로 네, 망했죠. 연쇄적으로 예. 망했고 왜냐하면 ROI가 안 나왔던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최 부사장이 되게 중요한 걸 얘기해 줬는데 아니 그렇게 돈 빌려서 타인 자본이든 자기 자본이든 빌려서 아니 뭐 36%씩 일어 나오는데 안 할 이유는 예. 자 중요한 거는 이게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는 몇 개라도 도망 나와 있어야 되거든. 그죠? 5,100까지 올랐던 지수가 2년 반 만에 다시 1,100 가거든. 마이너스 80% 빠져요. 나스닥. 그래서 지금 여기서라도 도망을 가야 되는 건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많이들 들어오셨으니까. 근데 도망을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버텨야 되는 건가? 하는 관점에서는 아까 오 과장이 이렇게 보여줬듯이 멀티플이 너무 과했던 것들이 이제 착해지면 착한 가격대에서는 도망을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의 그 AI 성장 스토리가 호구는 아니니까. 호구가 아니니까. 그동안에 너무 이제 좀 과했던 멀티플들이 좀 걱정이었고 쏠리면서 그리고 2개짜리 레버리지로 인해서 너무 좀 열광을 했었죠. 거기에 대한 거품을 이제 싹 빼는 그런 식의 조정이고 결국 악단에서 지금 AI 인프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저도 어제 챗GPT를 아주 많이 썼어요. 챗GPT가 계속 경쟁력이 있나? 근데 저도 유료 쓰니까 써보니까 갈수록 이 진화되죠. 진화되고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많이 또. 좋아졌습니다. 계속 끊을까 하다가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LLM 모델에 대한 유료 구독자는 계속 늘어날 건가 줄어들 건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2회인가 3회인가 그 예. 표현대로 이제 초기입니다. 거기서 주가 조정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저는 그리고 오라클 이 CDS 프리미엄 이런 거 보면 오라클이 되게 위대한 애죠. 굉장히 좋은 애죠. 그래서 이번 오라클의 주가 하락도 그동안에 좀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었는데 오라클 주가도 거품을 이제 싹 빼놨다고 생각되고 과거 닷컴 버블이나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처럼
그렇게 이제 터지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눈에 전혀 안 보인다. 자, 시장이 좀 많이 빠졌다, 그죠? 원래 대마불사라고 그러잖아요. 바둑을 볼 때도 이번에 신구단하고 또 알파고가 아니고 이름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신진섭 구단하고 했었잖아요. 예, 바둑을 보면 뭘 봐야 되냐면 이런 뭐 이 귀에서 싸움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서로의 대마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나중에 이제 몇 점 차이로 이기는 거. 뭐 집 계산할 때 그런 거고 중반에는 보면 대마가 죽는지 안 죽는지 그 부분이 돼. 대마가 죽었다 하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이번 주식시장 AI 인프라 사이클의 대마는 엔비디아죠. 예,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혹시 위험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실 건데 엔비디아는 우리가 여기서는 또 미국의 정책을 또 생각해 봐야 돼. 절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테슬라가 죽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 AI 인프라 사이클의 대권 경쟁의 가장 핵심 기업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미국의 이런 반도체 밸류체인 예. 그런 부분들이 대마불사 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사고 좀 너무 장밋빛 전망으로 좀 거품 있게 뛰어 있으면 좀 거품을 깨는 그런 조정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예. 그런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주식시장 상승 패턴을 봤더니 3개월 오르고 장대고 그게 작년 12, 1, 2 그죠? 3개월 양봉 나고 3월 달에 장대고 마이너스 20% 빠져서 끝났었고 그러고 나서 4, 5, 6 또 쭉 오르고 이번 7월 달에 또 장대봉 있습니다. 그 장대봉 나면서 그동안에 이제 5개월 이평선을 그래도 단단하게 좀 지키면서 올라갔는데 지금 5개월 이평선이 좀 깨진 상황이죠. 상황이고 이번 주 수목금 3일 남았다 그죠? 3일 남았는데 5개월 이평선이 지금 어디 있나 봤더니 6,970 정도입니다. 6,970 그죠? 미국 시장은 저는 별일 없을 거라고 별일 없을 거기 때문에 워낙 우리 시장에 지금 투기적 매김에 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자점 깨지니까 또 일단 무조건 매도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저 매도가 이제 신용 반대 매매를 불러오는가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건데 신용이 아직까지는 한 33조 남아있나요 지금? 이번에 한 38조 언저리까지 갔다. 코스피가 한 4조, 5조 정도 설린 걸로 알고 있고 코스닥은 원래 11조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40%가 넘게 털렸습니다. 전체 신용 이번에? 네. 지금 7조 미만으로 잠겼습니다. 7조 미만으로 네. 떨어졌다고? 많이 떨어졌다. 전체 신용 잔고에서 40% 이상이 털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이 이런 식으로 끝나면 다음 달에 무조건 반발 매수가 들어갔다고. 왜 반발 매수가 들어가냐면 미국 시장이 같이 빠지면 못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반도체가 오히려 슬로우해지니까 뭐 빅테크뿐만 아니라 애플 주가도 신고가나. 그래서 미국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하루 밤 지나고 보면 어제 왜 이렇게 빠졌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강 작가가 8월 달이 안 좋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7월 달까지 원래 시장이 되게 좋거든. 6, 7 좋고 그래서 이제 8월이 안 좋은 케이스가 많았었는데 7월을 이렇게 박살내버리면 오히려 8월장은 우리나라 시장은 8월 달에 저는 양봉 난다고. 이번 7월 달 장이 이제 나흘 오늘 포함해서 나흘 남았으니까 이 조정에 대해서 좀 자금 관리만 잘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장이 진행되는데 다들 잘 자금 관리 잘 하시고 멘탈 관리 좀 잘 하시고요.
이번 반등, 이 조정은 주가가 어쨌든 싸지는 것만큼 좋은 건 없으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놓치는 게 있는가 계속 꼼꼼하게 예.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번 조정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계속 그 솔루션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최슬림 오늘 브리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